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전국민 세법교육 프로젝트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즌2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늘부터 매주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부동산 세법 전문가 소개합니다. 해피하우징의 이춘모 대표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료를 바꿔봤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실에서만 강의를 했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제가 쉽게 다가섰는지도 좀 궁금하고, 또 제가 타 방송에서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생방송으로 꽤 오래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즌 1이나 이럴 때는 제가 일방적으로만 수업을 했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대답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를 좀 바꿔서 우리 강민정 아나운서하고 한 30분 동안 시청자분들이 정말 무엇이 궁금한가, 내 수업 내용에서 뭐가 궁금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와의 정확한 상담 통해서 여러분의 절세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세테크 재테크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8번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시즌2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시즌1을 진행하는 동안 이 대표님의 강의를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과 질의를 주셨는데요. 사실 세금으로 재테크를 한다는 것이 강의를 그냥 들을 때만큼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테크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시즌2부터는 스튜디오 질의응답 시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상담 번호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부동산 세금 관련 고민과 상담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상담 번호가 아래 박스에 나가고 있죠. 02-6344-7558번, 02-6344-7558번 이춘모 대표님 앞으로 여러분의 궁금증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께서 방송 중에도 지속적으로 전화 상담 확인하고 계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시청자 상담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 상담입니다. 대표님, 어느덧 문재인 정부 출범이 6개월째 접어드는데요. 벌써 얼마 전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까지 4-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네, 이분 부동산 시장을 굉장히 관심 있게 관찰하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분위기 좀 어떻죠, 대표님? 예, 질문이 이제 분위기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네. 가장 평범한 질문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컨대 지금 부동산을 내놔야 되느냐, 또 새로 사놔야 되느냐. 우리 섹스피어 옛날에 소설에 보면 to be or not to be, 죽을 것인가 살 것인가. 예, 사실은 시장이 왜곡되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이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이 지금 집 사야 돼요? 아니면 팔아야 돼요? 하는 건데요. 시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리 대책 이후로도 많은 부동산 시장이 올랐다. 어디가 1억 5천이 올랐다. 2억이 올랐다. 이 말은 약간 왜곡된 면이 있는 것이 뭐냐면 호가와 실거래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세금도 앞으로 많이 나온다 하니 팔리든 말든 뭐 인력을 더 띄워서 내놓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이 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실거래가는, 그러니까 거래량은 엄청나게 줄었거든요. 작년 대비에 비해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실거래가에 거래되는 부분은 좀 빈약하고 그 거래 금액선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력한 파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내릴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그렇다면은 제 답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앞으로 더 오를 것 같지만 앞으로 더 강력한 규제와, 벌써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5-6번의 지금 정대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보이세 문제랄지 금리 인상 문제랄지 또 지속적이고 꾸준한 정권 초반이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 정책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오르는 쪽에 급변하게 과거처럼 오르는 쪽에 점수를 주기는 힘든 시장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분위기 어떻느냐는 시청자분의 질문이었습니다. 호가와 실거래가 사이에 괴리는 존재한다는 말씀 주셨고요. 대책이 강력하긴 하지만 부동산이 급등하진 않더라도 내리지는 또 않을 것이다 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애청자입니다 라고 붙여주셨고요. 대표께서는 여러 군데 강연, 세미나, 또 내외경제TV에서도 재테크 시즌 1을 60회나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 어떤 질문이 가장 많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좀 궁금한데요 대표님, 어떤 질문 가장 많이 받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세테크 강사다 보니까 세법 강의를 할 기회가 많았는데요. 네. 세법을 뭘 물어볼지를 몰라서 삐죽삐죽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법은 좀 물어보려면 심도 있게 저한테 접근해야 되는데 어려운가 봐요. 네. 근데 일반 이제 재테크 강의 같은 경우는 뭘 사야 됩니까? 뭐 교수님, 뭘 사두면 많이 오릅니까? 이런 강의인데, 지금 세테크 같은 경우는 자기 현실을 지금 나한테 말해야 되는데 뭘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걸 30년간 진행하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눈빛만 봐도 저분이 지금 뭘 묻고 있구나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질문 중에 이제 흔하고도 아주 궁금해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과연 지금 내가 파리 대책 속에서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이랄지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투기 지역 내에서 나하고 좀 무슨 관계가 있느냐를 묻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투기 지역은 이미 8월 3일 0시 이후부터 매입한 분들은 이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투기 지역은. 그 다음에 우리가 2년 동안 앞으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주해야 된다면서요. 이 역시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이미 2년간을 거주해야 되는 걸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어떤 건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다더라. 어떤 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다. 맞습니다. 저희 전문가들도 일반 지금 녹화래 부동산을 경영하는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이 저희 수강생 중에 있는데 물어보시는 것 중에 헷갈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다시피 이제 주택법하고 소득세법인데 투기 지역은 소득세법이니까 자동적으로 이미 이제 중과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세청장의 파워보다는 국토교통부 김은비 장관이 더 파워가 심해요. 더 세요. 왜 그러냐? 조정 대상이랄지 투기 가열지로 지정을 하면 중과세가 다 자동적으로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웃음에서로 술자리에서 지금 파워는 국세청장이 아니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네. 왜? 지정하면 되니까. 앞으로도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을 또 확대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는 진행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려서 2년 거주 요건, 물론 조정 대상이랄지 투기 가열 지구랄지 또 투기 지역 내에 이제 40군데, 25군데, 12군데 이런 데서는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는 분양권 시장에 대해서 많이 물어요. 우리 작년 재작년만 해도 100조 이상의 분양권 시장에서 이제 분양권이 사고 팔렸는데 내년을 기준으로는 1월 1일 기준은 단일 세율로 된다. 지금은 40%, 1년 이내면 50%, 1년 이상 보유했으면 40%, 2년만 이상 보유했어도 일반 세율인데 내년에는 단일 세율로 돼서 그러니까 분양권을 잘 좀 계산해서 내가 2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올해 파는 게 낫겠죠. 내년은 단일 세율로 50% 이상의 세금이 과세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회를 통과해야겠지만 지금도 여야가 티격태격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가연자 중과세율을 이제 국회를 잘 통과해서 내년에 4월 1일부터 적용할 것인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법을 물어볼 때 좀 어려워서 잘 못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미 진행된 것은 한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단일 세율로 적용되는 것도 내년 1월 1일, 그다음에 국회가 상의를 해서 통과된다면 이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중과세 된다. 쉬운 말로 해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물건을 팔았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거의 60% 이상 세금, 3주택은 그다음에 10%, 20% 가산세율이 붙기 때문에 작은 하여튼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양도세를 부담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시청자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이냐 하는 문의였습니다. 답변까지 들어봤고요. 이 세법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부동산 내용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내가 궁금한 게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모르는 것조차도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막연한 궁금증에도 해답을 드리는 세테크 재테크 상단의 전화번호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시청자 질문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청약 시스템 관련한 문의 주셨는데요. 파리 대책으로 청약 시스템이 많이 바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들의 청약 전략을 알고 싶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실로 막막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 저도 참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대책은 많이 나오는데 실수요자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의문점이 남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청약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네, 그 파리 대책 이전에는 이런 질문이 째째하고 쉬운 질문이었습니다. 예컨대 12개월이면 다, 그 다음에 세대원도 전체 다 청약할 수 있었고 청약할 기회도 많았는데 파리 대책으로 오면서 이제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 84제곱미터, 85제곱미터 이하는 거의 100% 가점제로 되면서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실수요자 중심의 쉬운 말로 말해서 무주택자 상팔자다 이래가지고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청약 시장도 지혜롭게 그 뭐랄까 기술적인 분석이 없으면 접근하기가 힘들다. 우선 뭐 자기 점수 계산 이런 건 쉬운데 임대 아파트 종류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 청소년을 위한, 그 다음에 대학생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흔히 말하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청약제도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청약제도를 지역적인 분석에서부터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특별 분양 대상자랄지 신혼부부가 과거에는 5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유자녀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7년 정도의 이하의 또 자녀가 없어도 신혼부부 개념에서 그들만의 사회적 배려할 수 있는 그들만의 니그와 또 한 30만 세대들도 그런 쪽에 앞으로 사회 초년생들에게 이제 우선적인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제도라고 좀 보시고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또 우리가 임대 같은 경우는 우리 강민희 아나운서는 결혼 안 하셨죠? 네, 저는 아직 미혼입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결혼을 할 예정인 분들에게도 앞으로 임대주택 제도를 할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MBN의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주식회사 여행 가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으시면 청약제도 제대로 배우시고 재테크, 세테크 제대로 배우셔서 시집 장가 가자. 여행 가는 게 낫겠습니까? 자기 집이 있어서 시집 가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서 저하고 많이 진행했던 그 MC분들이 꼭 시집 갈 때 전화를 해요. 교수님 어디를 청약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청약할 곳과 청약 방법과 이런 것이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디테일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많이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답을 드린다면 일단은 무주택자인 분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실거주자 분들은 기회가 많이 왔거든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부적격자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옛날엔 내 집 마련 그랬는데 이제는 랜덤으로 그 부적격자들만 모아서 또 이렇게 랜덤 샘플링해서 자격을 당첨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청약 제도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어디에 이곳에 집중적으로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 시간에 전번에도 예고했지만 제가 아예 청약 관련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디테일하게 날을 잡아서 본 방송에 하나 넣어놨거든요. 네. 그때는 제가 1시간가량 어디에 넣어야 되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고 무주택 개념이 뭐고 그 다음에 세대형 개념에서 청약할 때 세대형 개념에서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를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의 답변은 뭐냐면 청약의 기회는 무주택자에게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자에게는 무조건 기회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좀 단단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이런 기회를 줄 때 약 30만 세대 정도를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때 청약의 기회를 잡자. 그래서 결혼하자. 네. 출산율도 올리자.
이렇습니다. 네, 청약 시장도 이제는 꼼꼼한 분석과 선행 공부, 전략을 세워서 접근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사회적 배려자를 위한 제도도 최대한 활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테크에서 결혼하자. 오늘 교훈 하나 얻어갑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질문 오늘의 마지막 문입니다. 대표님 생각하시는 세테크, 재테크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셨습니다. 네, 이분 짧지만 굵고 강한 질문 주셨는데요. 아마도 좀 실질적인 답변, 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좀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금 줄이기의 핵심 포인트, 뭐라고 보시나요? 이제 그 세테크, 재테크인데요. 세테크는 방어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재테크라는 것은 내가 돈을 투자해서 약간 공격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세텍스는 국가가 국세청에서 지방지자체장에서 지방세무서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디펜스적인 개념이죠. 약간은 절세를 해서 덜 내는 거. 그러면 공격도 중요하고 방어도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제가 항상 세미나나 이런 강연, 그 다음에 이 방송 출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테크, 재테크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말아라. 요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우리 젊은 세대 2, 3년 동안 보니까 개입 투자란 말은 잘 아는데 정말로 신세리태하게 심각하게 한 번 정도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재테크, 세테크의 핵심은 공부를 일단 기본적인 공부를 하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공격적인 세테크가 됐든, 그 다음에, 방어적인 세테크가 됐든, 공격적인 재테크가 됐든 간에 너무 좀, 경망스러운,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가서는, 아주 필전, 100점 100패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요새 광고가 너무 아침에 우리가 인터넷 광고랄지 신문 광고랄지 거의 7, 80%가 부동산 광고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영업 없는 광고 없고 광고 없는 영업이 없기 때문에 영업 전략이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또 많이 귀가 솔깃하다든가 그러니까 기본 지식이 없이 재테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백전백패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백리도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백리를 가다가 돌아볼 만한 미인이 한 명밖에 없다. 그 말은 수많은 파생 상품, 수많은 재테크 상품, 눈만 뜨면 부동산 광고가 다 있지만은 여러분들을 생을 즐겁게 하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날 수 있는 재테크 상품은 백리도일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꼭 제가 우리 지금 사회의 첫 발을 딛는 초년생이랄지 또 신혼부부 결혼을 했더라도 7년 이내는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이럴 때 신혼부부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세미나장에서 손을 번쩍 들더니 저는 재혼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재혼도 신혼부부입니다. 재혼도 신혼부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혼부부 자격이 지금 쉬운 말로 돌싱 이렇게 재혼 이거 전부 다 신혼부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컨디션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부를 좀 깊숙이 해야 되는데 거의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 중에 50%가 이미 엎질러 분들 그러니까 재테크를 잘못 방향을 선택해 가지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재테크는 절대 실수란 건 없는 겁니다. 실패만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좀 냉장고 같은 거 한 대 사가지고 좀 내가 아니는 성능이 안 떨어지는 냉장고 같으면 동생을 주거나 어머니한테 드려도 돼요. 그러면 내 인생에 크게는 문제가 없는데 아다시피 일생에 한두 번 하는 이 큰 베팅 시장에서 실수를 해버린다는 것은 실패에 가깝기 때문에 제가 어디 계약하러 갈 때 제가 그런 말 꼭 합니다. 제발 이게 도장 가지고 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게 손에 기부수하고 가십시오. 이 말은 한 번 더 생각해라. 이미 계약을 해버리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다. 이래서 꼭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재테크 좋습니다. 근데 너무 쉽게 생각한다. 주식 하루에 팔고 가는 데이 트레이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특히 젊은 층은 많다. 전세 하나를 얻더라도요. 저한테 세미나를 듣거나 공부한 우리 1, 2기생들은요. 어디에 가면은 어떤 방법을 하면 좀 더 싼 전세 자금을 대출해 준다든지 또 어느 지역에 가면 어느 임대 아파트가
또 우리가 흔히 전전매 같은 거 여러 가지 전세 시장도 아주 꼼꼼히 따져보는 분들은 재테크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세테크는 기술적인 개념이면서도요, 인내를 가지고 만만히 봐서는 되는 시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세테크, 방어적인 전략, 또 재테크, 공격적인 전략 동시에 더불어 취하셔서 성공 투자 거두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각 시청자 문자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소개해 볼게요. 네, 번호 6182번 쓰시는 분입니다. 청약통장에 300만 원밖에 없는데 전세를 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혼이라고 또 덧붙여 주셨는데요. 네, 청년이신 것 같습니다. 약간 네. 막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300만 원으로 전세 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가 사회적 배려를 해야 되는 한부모 자녀를 할지, 또 우리 허그에서 시행하는 50%를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약 8천만 원까지 전세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할지. 자, 우리가 흔히 세금은 애상 없다 그러지만 정부에서 대출해 주는 것 중에 애상 제도가 있는 거죠. 그게 사회적 배려자를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비상주택을 준다는가 그런 건 아닌데, 매입주택이라 할지 여러 가지 우리 임대주택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천에 나올 부분임대, 5년임대, 10년임대, 또 할부임대, 그 다음에 매입임대라고 하죠. LH나 SH공사에서 매입해가지고 하는 임대,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LH에서 전세를 얻어서 전대죠. 전대해서 또 저리로 은행에서 아니죠, 허브에서나 이런 데 해줘 준 거. 그래서 갑자기 3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PD님이 생각나는데, 우리 PD님이 자꾸 한 500만 원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런 제도를 이용하면은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제도는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번에 특히 우리 11월 29일 날 발표했던 노드맵처럼 거의 돈을 없는 거니까 사회적 배려자죠. 그분들에게 전세를 얻을 수 있거나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활짝 열려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로 이제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게 네. 쉽지가 않아요, 분석을.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네,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표님 세미나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세미나는 어떤 대부분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이렇게 절대된 언어와 절대된 자세와 이걸 또 할 수 있는 것이 대강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세미나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재테크랄지 이런 공격적인 재테크, 그 다음에 이 리스크에 관한 것, 또 하지 못한 말들, 또 세금도 절세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절세하는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하지 못한 말의 시즌 3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많이들 오시는데요. 대부분 제가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첫째는 일단은 세금 지식부터 공부를 좀 하게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청약 관련 제도, 제 수업을 드리려면 그 밑에 은행에 가서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청약 저축부터 들어놓고 오셔라. 저는 가게부터 그랬거든요. 가게 그게 지금은 이제 12개월이지만 가게 12개월만 되면 청약 자격이라도 있어야지 제가 한번 떨어지든 뭐하든 간에 한번 접수라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를 해드립니다. 아까 청약 제도에 관한 거, 세택스, 재택스, 리스크, 광고 잘 구별하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좀 세미나에서 들으신 분들은 한 2, 3개월 들으신 분들은 좀 겸손해지세요. 그래서 재테크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렇기 때문에 좋은 여러분들에게 세미나장에서 공부하는 방법은 또 방송에서하고 다른 맛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막에 있는 번호로 꼭 예약하신 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동산 세법 전문가 이춘모 대표님과 첫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부동산 세금 테크로 부자 되는 법,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즌2 함께 해봤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저희 상담 번호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6344-7558번, 02-6344-755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더 아낄 수 있는 똑똑한 세테크 전략, 세테크 재테크와 함께 하시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전국민 세법교육 프로젝트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할 부동산 세법 전문가 모셨습니다. 해피하우징의 이춘모 대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쪽 스튜디오 아니고 저기 강의장에서는 1시간짜리의 따끈따끈한 안방에서 들을 수 있는 세미나 정도로 해서 1시간짜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이쪽 스튜디오로 옮겨가지고는 우리 시청자들을 대변해가지고 우리 강민정 아나운서가 대신 시청자들의 궁금한 질문을 이제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쉬운 질문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시즌2다 보니까 시즌1보다는 약간의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자꾸 듣다 보면 이제 또 반복된 얘기도 앞으로 나올 거니까 이해가 쉽게 와 닿을 줄로 믿겠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과의 직접 Q&A 시간 진행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문가와의 정확한 상담 통해서 여러분의 절세를 도와드립니다. 세테크 재테크 전화 상담 번호 026344-7558번으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세법 관련 궁금증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지금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간부터 여러분에게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상담 번호 아래 박스에 나가고 있죠. 026344-7558번으로 이춘모 대표님께 궁금한 점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방송 중에도 대표님이 지속적으로 번호, 연락 확인하고 계시니까 계속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세테크 재테크 질문 중 베스트 7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그중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주택 청약 시 특별 분양 대상자와 어느 곳에 청약해야 대박 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박을 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같죠. 일단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특별 분양 대상자가 무엇인지 먼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전번 한 2주 전이네요, 벌써. 11월 29일 날, 청약 관련해서, 우리 주거복지 노드맵을 5번째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대책이 나고부터 특히 청약 관련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자, 또 예비 신혼부부, 또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좀 어디를 청약해야 되느냐, 또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또 어느 곳에 청약해야지 나에게 맞춤식 청약이 되느냐 이런 걸 많이 묻거든요. 과거보다 12구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이게 별로 지금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특히 많이 여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청약제도하고는 크게 달린 점이 없는데 11월 29일 발표했던 주거복지 노드맵에서는 일단은 사회적 배려자하고 신혼부부,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그 다음에 대학생으로 해서 약 100만 호 수준의 2020년까지 공적 임대 아파트를 이제 국가에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청약은 조건들이 좀 더 이제 보충적으로 앞으로 나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지금 강민정 아나운서가 물었던 특별 분양 대상자가 뭔가 이걸 많이 묻습니다. 우리 일반 분양으로 들어가 보면은 경쟁률이 100대 1, 126대 1 이런데 특별 분양 대상자들은 거의 이제 7대 1, 8대 1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약자 배려자들에게 특별히 그분들만의 니그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장애인들, 그 다음에 군복무를 오래 했다든지, 그 다음에 유공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또 이제 7년 이내에 자녀가 없더라도 또 예비 부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들만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청약 제도를 만든 건데요. 특별 분양에 대한 그 대상자와 이런 것은 언제 제가 본 그 세미나장에서 1시간짜리로 한번 이걸 집중적으로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간단한 얘기는 누구나 특별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잘 내가 주변을 좀 본다든가 내가 내 컨디션이 맞는 것을 봤을 때, 그래서 크게는 아까 사회적 배려자에게 특별 분양의 그런 그 폭이 굉장히 대폭 많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 대박 나야지 하느냐. 그것은 뭐 간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청약 조정 대상 구역이랄지, 투기 가열 지구랄지, 이제 이렇게 좀 묶어놓은 지역 있지 않습니까? 투기 지역이랄지. 그만큼 5대1이 청약률이 높고, 그 다음에 뭐랄까 경쟁이 치열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가격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뭐 서울 중심이고 수도권 중심이겠죠. 그래서 이 얘기도 어디에 청약해야 하는 것도 정규 우리 시리즈 방송에서 제가 1시간짜리를 이렇게 같이 할 때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 분양 대상자하고 대박날 곳을 이렇게 좀 염두에 두어라, 이런 차원으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특별 분양 대상자는 뭐 신혼부부 다자녀, 국가 유공자까지 다양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이 특별 분양 대상자 누구나 될 수 있다 때문에 본인의 전략은 무엇인지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질문 베스트 7가지 두 번째 만나보겠습니다. 세법상 특수 관계인과 금전 및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뭔가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네, 특수 관계인 친족 관계나 경제적으로 연관된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특수 관계인과 거래할 때 유의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 세법에서는 특히 특수 관계인 간의 금전 거래나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또 부동산 이동을 철저하게 좀 디테일하게 다른 관계인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좀 뭐랄까 국세청에서 보는 시각을 디테일하게 좀 자세히 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특수관계인 하면은 우리가 이제 반계, 혈촌, 육촌, 인척, 뭐 반계, 결혼, 혼인으로 인한 인척에 대한 사촌, 이런 관계를 하는 것을 이제 특수관계인 그러는데요. 돈을 꿔주거나 무상으로 꿔주거나 주고받는 행위를 할지, 또 얼마 전에 뭐 청문회를 보다 보니까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어느 미성년 자녀에게 지나치게 많은 그 뭐랄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재산을 물려줬을 때 좀 디테일하게 바라보는 면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금전관계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우리가 현금으로 증여했을 때 추정하겠다, 이런 제도들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차명계좌를 썼을 때 그렇게 디테일하게 국세청에서 조사를 안 했는데, 지금은 입금되는 순간을, 차명계좌에 돈이 입금되는 순간을 우리가 그 증여로 내다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그 이자를 내지 않고, 우리가 법적으로는 세법상으로는 4.6%에서 1년 이자가 1,000만 원까지는 지금 증여로 보고 있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계산해 보면은 우리 좀비속간이랄지 부자지간이랄지 부녀지간에 2억 한 1,700까지는 무상으로 돈을 꿔줘도 1년에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이 초과해서 요즘도 신문에 보면은 엄마가 집을 사주면 그 흔한 말로 국세청에서는 가장 궁금한 것이 돈이 어디서 나서 샀습니까 하는 게 가장 궁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증여,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속이 발생했을 때, 또 금전 관계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차용증서라 그러죠.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거래를 확실히 금액, 이자 언제 꼬가고 언제 갚을 거,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준비를 해놔야지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을 요구했을 때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관계를 좀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거래에 있으실 때 좀 유의할 점 잘 챙겨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질문 세 번째입니다. 세법상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경우와 주택 청약 시 무주택 세대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분은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동일세대원과 무주택 세대 구성,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아까 그 첫 번째 질문하고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뭔가를 청약하고 내가 또
우리가 분양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조건을 붙이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는 우리가 이제 무주택자여야 된다. 그랬을 때 세법상으로 무주택과 내가 청약 관련 무주택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참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세법에서는 유주택자인데 청약할 때는 무주택자라 하더라. 이래서 그 조건들이 이제 한 8개 정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이제 세대원에서 보면은 분명히 내가 주민등록을 이쪽 집에서 저쪽 집으로 분리를 해서 옮겨놨는데 국가에서는 이건 세대 분리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게 있겠죠. 예컨대 미성년자 앞으로 집을 하나 사줬는데 아빠가 엄마가 집에 하나 있으면 1세대 2주택이겠죠. 네. 그래서 이게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 소득도 없는 이 대학생이랄지 군인 또 우리 유학생 이런 분들을 주소를 다른 데다 옮겼다고 해가지고 그걸 세대 분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배제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데 국세청에서는 이건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다주택자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 분리의 컨디션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본 강좌 시간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장교로 군대를 간 장남은 세대원으로서 분리를 인정하는데 병장으로 간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급을 못 받는 군인은 세대 분리를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세대 분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에서는 가끔 뭐 집이 하나 있으니까 무주택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청약 자격이 없다. 이렇게 특히 나가 뭐 시골에 집이 하나 있는데 나는 유주택자 이래서 뭐 본인만이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무주택을 포기하신 분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무주택을 판단 기준은 분명히 다르게 예상으로 많이 둬놨거든요. 예컨대 20년 이상 된 85제곱미터의 뭐 집을 시골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도시 외지역에 그럼 무주택입니다. 네. 또 20제곱미터의 이하의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 그것도 무주택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상속으로 부모님이 집을 하나 물려주셔서 공동으로 지분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또 유주택입니다. 그랬을 때 또 3개월 안에 그 내 지분을 팔아야지 또 무주택으로 인정해 준다든지 복잡다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우리 강민정 아나운서가 질문의 취지는 오늘 정확히 이 제한된 시간에 다 한다는 것보다 오늘 베스트 7개 질문을 아마 하면 나도 저게 궁금했는데 그래서 오늘 다 소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본 강좌가 1시간짜리가 안방에서 따끈따끈하게 앉아서 1시간짜리가 있으니까요. 그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제가 그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가지는 적고할 것은 세법상 세대 분리와 그 다음에 청약을 하기 위한 무주택 기준은 엄연히 틀리다. 그 다음에 그 조건들을 좀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청약을 해야지 부적격 청약이 안 된다. 거의 지금 부적격 청약자가 20%에서 한 30%까지 나오거든요. 자기도 내 조건이 이 무주택인지를 모르고 청약을 했다가 부적격으로 판명되면 내가 청약 기회를 또 잃지 않습니까? 한 1년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리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세법상 무주택자와 청약상의 무주택자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조항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부분이고요. 이 세대 분리 요건이 복잡다단하다 보니 저희 본 강좌 세테크 재테크 함께 하시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번엔 증여 관련 문의인데요. 최근 증여 관련 질문 참 많이 들어옵니다. 이분은 증여 시 2월 과세 적용 배제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말이 참 어려운데요. 네, 말 자체부터도 2월 과세, 어렵습니다. 네, 적용 배제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이 세법 용어가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듣고 나서도 저게 뭔 말인가 그럴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내가 무슨 아파트를 하나 10억짜리를 물려줄 때 융자를 끼얹는다든가 예컨대 뭐 전세를 끼고 물려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담부로 물려주는데 2월 과세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물려주었다든가 증여를 했는데 이제 5년 안에 증여받은 사람이 수증자가 이걸 물건을 팔아버렸다 아파트가 그랬다면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취득했던 시점으로 취득가액을 잡고 그러면 취득가격이 굉장히 낮겠죠. 예컨대 A라는 아파트를 20년 전에 하나 사가지고 뭐 2억에 샀는데 지금 한 10억 됐어요. 올라서
그랬는데 5년 안에 팔아버렸으면 취득 가격이 2억으로 잡히기 때문에 양도소득 금액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5년 안에는 되도록 팔지 마십시오 이랬는데 5년 안에 팔아도 되는 거. 5년이라는 시간은 60개월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5년 안에 팔아도 그렇게 2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해놓은 그 특례 사항이 한 8가지 정도 되거든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이 집을 물려줬는데 이제 그러면 내가 5년 안에 팔지 않아야 되겠죠. 그랬는데 5년 안에 또 사망을 했다든지 배우자가 우리 증여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또 어떤 토지를 좀 물려줬는데 그게 또 수용당해 가지고 이게 보상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5년을 적용하지 않는 것. 또 하나는 올 2017년도 7월 1일부터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부모님이 물려줬을 때 취득가격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과 지금 내가 증여받은 시점에서 또 계산한 양도시점으로 계산해서 작고 큰 것을 비교해서 비교 사례해서 또 비교 세율을 적용해서 배제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키 포인트는 뭐냐면 5년 동안 무조건 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 조항의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잘 이용하면 제가 모든 양도소득세랄지 절세 기술은 이 특례 사항을 잘 분석해 는데 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증여했을 때 증여받은 물건을 5년 안에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팔 수 없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7, 8가지나 되는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맞춰서 또 그 조항의 컨디션을 맞춰가면 5년 이내에도 팔 수 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라고 그러냐면 그 증여받은 물건들이 꽤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데 뭐 분양권, 골프 회원권, 여러 가지 뭐 주식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걸 어떤 사업이랄지 또 돈이 필요해서 5년 안에 팔게 될 때 굉장히 뭐랄까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2월 과세 기준에 대해서 배제 규정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분석하면 5년 안에도 팔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참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답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5년 안에 팔 수 있는 이 특례 조항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도 증여 관련 질문인데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본다는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증여재산의 채무는 양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 오늘도 보니까 뭐 증여 관련 것이 많습니다. 그 세미나를 해도 과거와 틀리게 증여 상속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네. 과거 몇 년 전에 뭐 6, 7년 전에는 이 양도소득에 관한 것을 많이 물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세수 거치는 것만 봐도 이 상속세보다는 증여세 세수가 더 많이 거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는 우리가 법정에서 싸우는 그 소송거리가 1년에 뭐 3만 건이 넘고 그래요. 그래서 증여와 상속에 관한 세금 쟁송 사건들이 많다. 우리 뭐입니까? 변호사들이랄지 세무 쟁송을 다루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그런 사건이 한 7, 8년 전에 한 10년 전보다는 부쩍 늘어났다.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부담부 증여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할 때 그 10억짜리의 아파트를 그 다음에 전세를 6억을 낀다든가 아까 모기지를 은행을 융자를 받아서 했을 때 이 채무가 내가 아들한테 물려줬다면 아들한테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자체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이 사실을 잠깐 모르시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내 집을 사업을 하다가 내 집이 전체도 호구당 경매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가 나온 경우도 있죠. 그렇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린 것은 본인, 우리 납세자에 관한 거고 국가에서는 양도세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도 이 채무를 아들에게 수중자에게 떠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양도세를 과세한다. 근데 이때 제일 좋은 점은 하나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양도세를 부과 안 하는 조건이 뭐냐? 그러면
부담부 증여를 걸어서 증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물려줄 때, 이 집이 물려줄 때 2년을 보유했고 9억 이하고, 그러니까 비과세된 주택을 그대로 부담부를 걸어서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도 없고 그 다음에 증여세도 적고, 그래서 이 질문의 키포인트는 부담부는 무조건 양도세가 나온다는 개념하고, 양도세도 안 내고 그 다음에 증여세도 절세하려면 물려주는 아파트가 9억 이하의 2년 보유해서 비과세된 주택을 부담부를 걸어서 증여를 하면은 꼭 먹고 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네, 증여가 최근 몇 년 새 부쩍 많아지면서 이런 관련 질문도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절세할 수 있는 꿀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시청자 질문 6번째 분입니다. 얼마 전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농지를 좀 상속받았다는 분이고요. 상속받은 농지를 매매하고자 하는데 절세 전략은 뭔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상속받은 토지를 되파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좀 달라지나요? 예, 요즘 우리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선대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8, 90대가 되니까 농사일을 좀 못하게 되고 또 이제 돌아가셔서 후대에게 이제 농지를 상속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토지 관련 질문이 꽤 있는데 요새는 상속, 농지, 그러니까 논답 과소한 것을 우리 선대들이 한 8년, 10년, 20년 짓다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때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묻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흔한 말로 키포인트는 상속을 받았을 때 농지 같은 경우는 3년 안에 매매를 하고자 하면 3년 안에 팔아라.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선대 부모님이 8년 동안 제촌 작용했던 그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감면, 그래서 1년에 1억, 그 다음에 5년에 뭐 3억 이런 식으로 감면 비과세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 안에 팔아라. 또 거꾸로 이런 분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제 상속을 좀 농지 같은 거를 받았어요. 특히 주택 부분은 좀 덜 하는데요. 우리 빌딩이나 상가나 토지 부분을 이제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직 상속세 내 가지고 잉크도 마르지 않은데 이걸 사업자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금방 이걸 시장에 내놔서 이제 매매를 해버리거든요. 이때 굉장히 그 위험한 그 리스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은 거의 그 공시된 가격이 실거래가하고 거의 8, 90%가 비슷한데 상속세를 냈던 부분에 대한 이런 임야랄지 농지 같은 경우는 거의 45%에서 50%밖에 안 잡혔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 10억짜리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거의 5억짜리 정도로 신고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걸 가지고 바로 담보대출을 받았다든가 실거래가로 매매를 했을 때는 이 매매가가 높겠죠. 또 내가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거의 실거래가의 수준의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는 이 금액으로 다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특히 상속 관련에 대한 것하고 증여 관련된 세법은 제가 한 7회에서 8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그냥 지나가면서 나 농지 상속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하지 했을 때 그런 거 뭐 아까 제가 말한 거 간단한 거 3년 안에 파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팔아라. 그 다음에 상속을 받자마자 융자를 받거나 그 다음에 매매에 돌입하지 말아라. 이것을 키포인트로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질문 마지막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는데 주택 임대업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도 관계가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국세 행정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죠. 이것도 하나의 그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는 세미나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는데 뭐 이것 또한 1시간짜리 세미나인데요. 네.
간단합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제는 PCI랄지, 그 다음에 FI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엔티스 프로그램 속에 1억 8천 개의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전 국민의 재산 이동 상태를 다 보고 있습니다. 예금, 소득 수준, 세대별 여러 가지를 보고 있어서 당연히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임대소득이 얼마인지, 이분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가지고 임대업을 하는지 다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만 명의 세무 공무원들이 과세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AI 수준의 아주 차세대 융합 시스템이죠. 이게 굉장히 큰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세금은 외상도 없고 세무 공무원이 과세한다는 것보다도 이제는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엔티스라는 차세대 융합 행정 시스템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세금을 낼 때도 쉽게 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도 이제는 슈퍼컴퓨터가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대가 여름에 한 일을 작년에 한 일을 이 슈퍼컴퓨터는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케어풀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해피하우징 이춘모 대표 모시고 오늘도 세테크 전략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세미나 진행하고 계시죠? 네.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방송에서 이게 시간상 제약된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또 실무 예를 들어서 재테크와 세테크를 같이 이렇게 병합해서 좀 더 자세한 그 실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미나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동산 세테크 부자 되는 법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시즌2 오늘 여기까지 함께 봤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도 상담 문이 언제나 열려있죠. 026344-755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아는 만큼 더 아낄 수 있다. 똑똑한 절세 전략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모의 세테크 재테크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